고물상 한복판 순찰차 한 대가 요란하게 도착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금괴들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정중하게 묻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럼 일단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출처가 확인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때 고물상 입구로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게 진짜 금이에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기셨어요? 아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어딘가 모를 서운함을 느낍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울 창신동 새벽 5시, 하늘이 아직 어스름한 시간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연탄 냄새가 10개 스며들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는 가운데 벌써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살 김인수입니다. 김인수는 구부정한 허리를 한껏 굽힌 채 길가에 버려진 폐지와 고철을 하나씩 주워 담습니다. 그의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 거칠어져 있습니다. 분필 가루를 묻히며 칠판 앞에 서던 시절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폐지를 만져도 거슬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부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낡은 손수레가 함께합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지만 김인수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손수레 바닥에는 어제 모은 폐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그 위로 고철 조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지만 김인수는 익숙한 듯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분필 가루 묻히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김인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7시면 교무실에 앉아 있었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수업 준비하고 숙제 검사하고 참 바쁘게 살았구나. IMF 때는 더 힘들었어. 부모 잃은 애들 보듬느라 교무실에서 밤샌 날도 많았는데 말이야. 김인수의 기억 속에는 그때의 아이들이 생생합니다. 도시락 싸올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던 일,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던 아이들을 위해 교실을 늦게까지 열어두던 일, 학용품을 살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몰래 연필과 공책을 건네주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던 게 기억나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던 그 말들이 힘이 됐는데, 나이 들어 손에 남은 건 이 손수레랑 가방뿐이구나. 김인수의 어깨에는 갈색 가죽 가방이 늘 걸려 있습니다. 한때는 멋스러웠을 법한 가방이지만 지금은 곳곳이 해져서 기운 자국들이 역력합니다. 가방의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고 손잡이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반들반들해졌습니다. 가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치 김인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김인수는 이 가방을 소중히 여깁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도,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까지도 가방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김인수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쩐지 열어보기가 망설여지거든요. 이때 국밥집에서 스테인리스 국자가 탕탕 소리를 냅니다. 선생님, 새벽에 또 나오셨어요? 60대 정만수가 가게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만수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김인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선생님이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정만수는 김인수가 이 동네에 처음 나타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김인수는 지금보다 훨씬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그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에고, 따끈한 국물 좀 들고 가세요.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셨을 텐데요. 정만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인수를 위해 따로 작은 그릇에 국물을 떠놓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에고, 맘만 봤지요. 김인수가 손을 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고물상 먼저 다녀와야 해서 말이에요. 어제 모은 게 꽤 되거든요. 말순이네 가서 팔고 나면 점심때 올게요. 그때 국밥 한 그릇 먹겠습니다. 김인수는 정만수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만수의 마음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도시에서 만난 따뜻한 인정이니까요. 선생님, 그 가방 참 오래 메고 다니시네요. 새 걸로 바꾸시지 그래요? 요즘 가벼운 가방도 많던데요. 정만수가 김인수의 낡은 가방을 보며 말합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이 가방이 편해서요. 익숙하기도 하고 오래 써서 정이 들었거든요. 김인수가 가방을 살짝 어루만지며 답합니다. 사실 이 가방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기억들은 혼자만 간직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방은 오늘따라 이상할 만큼 무겁습니다. 김인수는 가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다른 일로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도 이 가방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마치 생명줄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가방을 잃어버리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만수와 인사를 나눈 후 김인수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갑니다. 골목 양쪽으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여기저기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지만 김인수는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문득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이들을 보살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인수의 마음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귀가 찢어진 교복을 입고 눈빛만큼은 또렷했던 그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태수? 맞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던 아이였거든요. 골목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멀리서는 청소차 소리도 들립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조용한 이 시간이 김인수에게는 소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간,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김인수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어깨에 고쳐 매고 손수레를 더욱 꽉 잡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말순이네 고물상까지는 아직 조금 더 걸어야 합니다. 무거운 가방과 함께 그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김인수가 손수레를 끌고 도착한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말순네 고물상입니다. 60대 말순은 이 동네에서 30년째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온갖 고철과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녹슨 저울 하나가 덜컹거리며 매달려 있습니다. 고물상 특유의 기름 냄새와 녹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어머, 선생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말순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털며 나옵니다. 김인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때 동네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 이제는 자신의 고물상 단골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김인수만큼은 항상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물건을 가져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은 폐지하고 고철 좀 있어요. 무게를 좀 달아주세요. 김인수가 손수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신문지, 박스, 작은 고철 조각들이 차례로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김인수의 손놀림은 조심스럽지만 익숙합니다. 이미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폐지를 분류합니다. 신문지는 깨끗하게 잘 모으셨네요. 그런데 박스는 좀 습기를 먹었어요. 비 맞으셨나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철은 요즘 값이 좀 올랐어요. 중국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김인수는 저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깨에 걸린 가방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어서 살짝 아프기도 합니다. 그는 가방을 잠시 내려놓을까 생각하다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대로 메고 있기로 합니다. 이 가방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거든요. 선생님, 그 가방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허리에 무리 가지 않나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김인수의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김인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가방이 무겁긴 하지만 왜 무거운지는 본인도 정확히 모릅니다. 가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모두 합쳐서 8,000원입니다. 말순이 계산을 마치고 돈을 건넵니다. 김인수는 고맙다며 돈을 받아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이 돈으로 오늘 하루는 간단히 끼니를 때울 수 있겠습니다. 정만순의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때 말순이 김인수의 빈 손수레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수레가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바퀴 하나가 헐거운가 봐요. 이러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말수는 고물상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이런 문제들을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수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쪽 바퀴를 잡고 힘껏 당깁니다. 바퀴를 제자리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균형이 무너집니다. 말순이 손수레를 당기는 힘에 김인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질 뻔합니다. 김인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뻗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에 걸린 가방이 고물상 한쪽 구석에 있던 날카로운 못에 걸리고 맙니다. 아! 김인수가 작은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찍! 가방 바닥이 못에 긁히며 찢어지는 소리가 고물상 안을 울립니다. 김인수는 깜짝 놀라 가방을 움켜잡으려 하지만 찢어진 부분으로 뭔가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쾅! 쾅!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납니다. 말순과 김인수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금빛 물체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5개의 금괴가 고물상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순간 고물상 안이 조용해집니다. 말순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김인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그 물체들이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알아챘지만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고물상을 30년째 하면서 온갖 것들을 봤지만 진짜 금괴를 본 것은 처음입니다. 김인수는 급히 무릎을 꿇고 금괴들을 주우려고 합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가 중얼거리며 금괴를 하나씩 주워 담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더 빨리 움직여서 금괴 하나를 집어듭니다. 손에 잡힌 것의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설마 진짜 금이에요? 이런 게 왜 가방에 들어있어요? 김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찢어진 가방을 들여다보니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봉투 하나와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재빨리 가방을 닫으려 하지만 이미 말순이 다 본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순이 고물상 뒤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반장, 이리 좀 와봐요. 큰일 났어요. 고물상 뒤편에서 잡물을 보던 40대 오반장이 급히 달려옵니다. 오반장은 이 근처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고물상 직원으로 말순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편이지만 일처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소리가? 오반장이 숨을 헐떡이며 묻다가 바닥에 흩어진 금괴들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거 진짜 금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반장이 김인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근에 근처에서 금괴절도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김인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방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새 우리 동네에서 금괴 관련 절도 신고가 많습니다. 혹시 어디서 주우신 건 아니죠?
아니면 오반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는 김인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출처가 분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오반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그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김인수의 아들 김도현의 핸드폰에 카톡 메시지가 울립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보낸 급한 메시지입니다. 도현아, 너네 아버님이 지금 말순이네 고물상에서 금괴 들고 계시던데 경찰도 부른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반장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지 불과 10분 만에 순찰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도착합니다. 파란 천을 펼쳐놓고 그 위에 줄지어 놓인 금괴 5개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김인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말순과 오반장은 긴장한 채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정중하게 묻습니다. 김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합니다.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을 남기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금괴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입 증명서나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김인수는 찢어진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봅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하지만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출처가 확인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경찰관이 김인수에게 영수증을 건넵니다. 김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바로 그때 고물상 입구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김도현과 최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납니다. 도현의 얼굴은 당황과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고 미정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현이 김인수에게 달려가며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도 섞여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미정은 파란 천 위에 놓인 금괴들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뜹니다. 이게 진짜 금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시아버지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님, 이걸 어디서 얻으셨어요? 혹시 불법으로 얻은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큰일 나요. 미정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온갖 걱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 도연의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습니다. 도연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기셨어요? 우리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인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숨긴 적 없다. 내 가방에 있던 내 물건일 뿐이다. 너희한테 일일이 캐묻힐 일도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어딘지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 물건이라고요? 아버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런 걸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도연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라도 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때 고3 재수생인 준서가 학원에서 급히 달려옵니다. 아버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준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묻습니다. 준서는 금괴들을 보고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미정은 준서를 보자 더욱 초조해집니다. 준서야, 너는 집에 있어. 이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준서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계속 지켜봅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분들이시군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금괴들은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나 증명할 만한 것이 있으시면 지구대로 가져와 주세요. 도현은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요즘 판단력도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 성년후견 같은 절차를 밟으면 안 될까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미정도 거들어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금고도 우리가 알아봐드리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욕심이 묻어 있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빠, 그런 건 할아버지 허락 없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할아버지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김인수는 준서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손자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폐지 줍는 김 선생님 가방에서 금괴 5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고물상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만수도 소문을 듣고 국밥집에서 뛰어나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는 진심으로 김인수를 걱정합니다. 김인수가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가게에 CCTV라도 달아드릴까요? 정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금괴 소문이 퍼지면 김인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김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만수의 걱정에 고마워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그날 밤 김인수는 좁은 방에서 서랍을 뒤집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흑백 졸업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맨 앞줄에 귀가 찢어진 교복을 입은 소년이 보입니다. 김인수는 그 소년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해냅니다. 박태수.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립니다. 태수야. 내가 준 건 고작 금 덩어리가 아니었지. 그때 너에게 살아낼 이유를 줬듯이 너도 나에게 그런 걸 준 거였구나. 하지만 그 모든 증거와 기억들이 지금은 혼란 속에 묻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금괴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탁 펼쳐놓습니다. 인터넷에서 급히 찾아본 성년후견제도 관련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프린터기에서 갓 뽑아낸 종이들의 잉크 냄새가 거실에 퍼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도 계속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도연이 김인수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말들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합니다. 성년후견 신청하면 관리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그런 귀한 것들을 갖고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김인수는 아들이 펼쳐놓은 서류들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지만 그 진짜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그가 이런 속셈을 모를 리 없거든요. 너희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버지. 도연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지만 김인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미정이 따뜻한 차를 가져오면서 거들어 말합니다. 아버님, 세상이 정말 어수선해요. 오늘 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런 귀중한 걸 들고 다니시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신문에 보면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드려야죠. 금고도 우리가 알아보고 은행 대여 금고도 있고요. 김인수는 며느리의 말에서 욕심을 느낍니다. 미정의 눈빛이 오늘 금괴를 본 순간부터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녀의 성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연이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역력합니다. 이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준서가 부모의 큰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아빠, 그건 아빠 돈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것인데 왜 아빠가 관리한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준서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모르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반대하니 화가 치밉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할아버지 편에 설 권리가 있어요. 아빠가 지금 하시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준서가 맞서며 소리칩니다. 그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미정이 준서를 달래려고 다가갑니다. 준서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보호해 드리려는 거라고. 너도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김인수는 가족들의 다툼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금괴가 드러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마음을 다뤄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 마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벌써 소문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창신동 골목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가방에서 금괴 5개가 나왔다는 소문이 점점 과장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이래요? 금괴가 몇 개나 나왔다는 거야? 5개래요. 어떤 사람은 10개라고도 하던데 몇 억은 될 거래요. 그 선생님이 어디서 그런 걸 구했을까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닐까요? 이런 좋지 않은 추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국밥집 정만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김인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이야기지만 간혹 좋지 않은 추측들도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저희 가게 앞에 CCTV 달아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정만수가 김인수에게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합니다. 김인수는 정만수의 친절에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것까지야.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정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한편 도현과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성년후 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상황을 듣고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시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성년후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해요. 치매 진단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현과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미정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금괴의 가치가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거든요. 가족 간 재산 관리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로는 절대 안 되고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집도 빚이 있잖아. 카드값도 밀려있고 준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인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버님이 혼자서 관리하기엔 너무 위험해. 동네에 소문도 다 났는데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어. 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할아버지 방을 찾아갑니다. 김인수는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옛날 물건들을 좀 찾고 있단다. 중요한 게 있었는데. 김인수가 대답합니다. 그는 가방 안에 있었던 봉투와 편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찾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책장 뒤편 틈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김인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 맞다. 그거야.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 여기에 태수 편지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김인수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궁금해합니다. 태수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제자였어요? 김인수는 준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제자였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 중 하나였어. 언젠가 너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지금 김인수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뒤섞여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방도 찢어지고 편지도 사라지고 가족들은 금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김인수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과 함께 숨이 가빠집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립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김인수가 바닥에 주저앉자 준서는 급히 부모를 부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준서의 다급한 외침에 도현과 미정이 방으로 뛰어듭니다. 김인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급히 김인수를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미정은 당황한 채로 구급차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환자가 가슴을 아파하면서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지만 가족들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김인수는 의식은 있지만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김인수를 응급처치실로 옮깁니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서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높입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무리는 절대 금물이에요. 도연은 멍하니 병실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삐삐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심전도 파형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 IMF 이후 내 사업 망했을 때 나는 왜 아버지만 원망했을까? 그때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미정은 병실 한쪽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김인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금괴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만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김도현 씨죠? 아버님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중고 금속상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금괴와 비슷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드립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인데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하지만 경찰관은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쉽니다. 미정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부른대. 근처 금속상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나 봐.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병실이라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미정의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그럼 우리도 연루되는 거예요? 준서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준서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화가 납니다. 아직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벌써 나쁘게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미정이 조용히 하라고 말립니다. 한편 김인수가 잠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방 안에 편지가. 그가 중얼거리자 준서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무슨 편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김인수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인수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금괴 소문이 퍼지면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일부는 선의의 관심이지만 다른 일부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만수가 이 상황을 보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김인수 집 앞을 지나다니며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안 되는데. 그가 중얼거리며 걱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입니다. 김인수 씨 관련해서 추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엄숙합니다. 도현과 미정은 이 틈을 타서 변호사와 함께 임시후견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드려야 해요. 미정이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는 의식도 불분명하시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미정에게 속삭입니다. 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맞아. 하지만 준서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왜 이래요? 아직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도연이 화를 냅니다. 준서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혼자 할아버지 방을 다시 뒤집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찾고 있던 게 있을 텐데. 그러다가 오래된 책 사이에서 먹이 묻은 붓글씨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은사람으로 살아난다 태수에게 1998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서는 이 글씨를 보고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옆에는 작은 명함도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태수금속 법무팀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뭐지? 준서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할아버지가 찾던 그 태수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준서는 망설이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태수 금속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태수 금속 법무팀 윤서정입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김인수 선생님 손자인데요. 혹시 우리 할아버지를 아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서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인수 선생님이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 댁을 찾고 있던 참이었어요. 박태수 대표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거든요. 준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유언이요? 그게 무슨... 박태수 대표님이 3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김인수 선생님께 드릴 게 있다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준서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할아버지가 찾던 그 태수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금괴와 관련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준서는 윤서정과의 통화를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그는 할아버지가 찾고 있던 그 편지와 태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김인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도현과 미정은 복도에서 변호사와 후견인 절차에 대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 곁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태수 금속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태수라는 분이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다고 하던데요. 준서가 김인수의 귀에 속삭입니다. 잠들어 있던 김인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1시간 후 윤서정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김인수의 병실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준서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금속 법무팀 윤서정입니다. 전화하신 분이 준서 씨죠? 윤서정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입원 중이세요. 부모님은 저기... 준서가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도현과 미정은 여전히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서정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사실 저희가 몇 달째 김인수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박태수 대표님이 남기신 공증 문서와 영상 메시지가 있거든요. 대표님은 3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집니다. 영상 메시지요? 네,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녹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재산 일부를 김인수 선생님께 감사 헌정으로 남기셨습니다. 윤서정이 설명하면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윤서정이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야윈 모습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바로 박태수입니다. 선생님, 저 박태수입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IMF 때 선생님 반 학생이었습니다.
영상 속 박태수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가 사라진 뒤 저는 달동네를 전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추위에 떨던 저를 위해 교실을 늦게까지 열어주셨죠. 준서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영상은 계속됩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십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 후 금속 사업을 시작해서 태수 금속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이때 도현과 미정이 복도에서 준서 쪽을 바라봅니다. 낯선 여성과 함께 있는 준서를 보고 궁금해하며 다가옵니다. 준서야, 이분은 누구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윤서정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태수 금속에서 왔다고요? 도연의 표정이 변합니다. 금속회사라는 말에 혹시 금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서정은 상황을 설명하며 공증 문서를 보여줍니다. 박태수 대표님이 김인수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정식 구입 보관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이 금괴들은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구입해서 보관해온 것들이에요. 구매 증명서와 모든 서류가 함께 있습니다. 도현과 미정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박태수는 영상에서 계속 말합니다. 부디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손자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박태수가 깊이 인사를 합니다. 평생 제 은사님으로 남을 김인수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제자 박태수 올림. 영상이 끝나자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도현과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이사를 여러 번 하셔서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래서 법무팀에서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실에서 김인수가 깨어납니다. 복도의 소음을 듣고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준서가 급히 병실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태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준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김인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태수라는 이름을 듣고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태수. 태수가 어떻게 됐다고? 김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윤서정이 병실로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태수 대표님의 유언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인수는 윤서정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태수가 어떻게 됐나요? 대표님이 3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윤서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김인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여서 박태수의 영상 메시지를 다시 봅니다. 김인수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린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 김인수가 영상 속 박태수의 말을 따라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태수야, 내가 기억해줘서 고맙다. 윤서정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김인수에게 전달합니다. 금괴 구매 증명서, 공증된 유언장, 그리고 법적 절차 서류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시면 이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현과 미정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김인수를 의심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김인수는 윤서정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태수가 마지막까지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이 참 착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윤서정이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전달한 후 김인수는 깊은 숨을 쉽니다. 박태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토록 찾고 있던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기쁨 하지만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교차합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김인수의 주름진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이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준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고하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도현과 미정은 윤서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성년후견까지 추진하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특히 미정은 금괴의 가치만 계산하며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족 모두가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김인수는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고 윤서정이 준비해준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태수금 속에 공증된 유언장, 금괴 구매 증명서, 법적 절차 서류들이 가득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오반장도 참고인으로 함께 출석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태수금속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한 결과 출처가 명확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공증 서류와 구매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합니다. 박태수 씨가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맞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네요. 임시 보관 중인 금괴는 즉시 반환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수고를 끼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수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경찰관은 절차를 마무리하며 덧붙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제자가 은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니. 요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제지간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경찰서에서 돌려받은 금괴 5개와 박태수의 유언서 4본, 그리고 김인수가 예전에 직접 쓴 붓글씨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라는 글귀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금괴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평생 이렇게 깊이 사과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김인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도연아, 너도 현실적인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준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을 테고. 아버지가 이해한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금괴를 전액 내가 다녔던 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 도현과 미정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집니다. 아버지, 그렇게 큰 돈을. 미정이 말하려다 멈춥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욕심으로만 들릴 것 같거든요.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보인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생활비와 의료비는 조금 사용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쓰겠다. 태수가 준 이 선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구나. 김인수가 금괴를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뜻이지. 미정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돈만 보였어요. 아버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시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장학금에 보탤래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조금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더 큰 결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저 사범대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김인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손자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준서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는 손자를 꼭 안아줍니다. 태수의 마음이 이렇게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스럽습니다. 도현도 마음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네요. 앞으로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매일 안부도 여쭙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김인수는 조용히 펜을 들어 깨끗한 종이에 글씨를 씁니다. 박태수 김인수 사람장학금이라는 제목을 정성스럽게 적습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잉크가 종이 위에서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어갑니다. 그 순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자. 태수가 받았던 그런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는 거야. 그게 태수가 진짜로 바란 일일 거다.
김인수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며칠 후 김인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학교를 방문합니다. 40년 가까이 다녔던 학교의 정문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장학금 설립에 대해 상의합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은 김인수보다 한참 젊지만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어서 깍듯하게 예의를 표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교장 선생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장학금 수여식도 제대로 준비해서 선생님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네에서도 김인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의 눈으로 봤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존경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김인수를 만날 때마다 깊이 인사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정만수는 김인수를 만날 때마다 깊이 절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시다니.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습니다. 만수 씨,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김인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태수가 나에게 준 진짜 선물은 금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뜻이었지. 한편 도현은 주머니에서 성년후견 신청서를 꺼내 찢어버립니다. 종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미정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합니다. 아버님, 저도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돈과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대학 입시 원서를 사범대학으로 정합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사범대 붙으면 나중에 제가 근무할 교실에 할아버지께서 쓰신 말씀을 걸어둘게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쓴 그 글씨를 말이에요. 김인수는 손자의 말에 뿌듯해합니다. 준서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되면 태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날 저녁 김인수는 혼자 방에 앉아서 박태수의 영상 메시지를 다시 봅니다. 태수야, 내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줄게. 내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해줄게. 김인수는 낡은 가방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가방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금괴는 사라졌지만 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늦가을, 김인수가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모교의 강당입니다. 예전에는 연탄 난로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전기 히터가 돌아가고 있고 운동장에는 박태수 김인수 사람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강당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무대 위에는 김인수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평소 낡은 옷만 입던 그가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 더욱 근엄해 보입니다. 옆에는 도현과 미정, 준서가 나란히 앉아 있고 뒤쪽에는 정만수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박태수 김인수 사람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감동의 훌쩍임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됩니다. 이동우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와 김인수 앞에 섭니다. 김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학증서를 건넵니다. 동우야, 공부 열심히 하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받은 이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 김인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따뜻합니다. 이동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장학증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박민서 학생. 그 아이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에 올라옵니다. 김인수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인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오래전 제자 하나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도시락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그 아이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인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공한 후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저렇게 훌륭한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국밥집 정만수가 달려와 김인수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 있습니다. 만수 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밥은 내가 쏘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신세만 질 수 있나요? 김인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대가 없는 선물이 제일 비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만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며 살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후 며칠이 지나자 김인수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마다 도연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미정은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와서 밑반찬을 해줍니다. 준서는 학원이 끝나면 할아버지 방에 와서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저 사범대 원서 넣었어요. 면접 볼 때 할아버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서가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물론이지, 준서야. 하지만 할아버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를 말하렴. 김인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언합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아버지, 이건 병원비랑 생활비예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도연아,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버지는 간소하게 살 줄 안다. 김인수가 아들의 정성을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미정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준서랑 함께 나들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러 가요. 그녀의 제안에 김인수는 기뻐합니다. 어느 날 저녁, 김인수는 혼자 동네를 산책합니다. 창신동 골목길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동우를 만납니다. 장학금을 받은 그 남학생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가 밝게 인사합니다.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우야, 잘 지내고 있구나. 공부는 잘 되고? 김인수가 반갑게 묻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습니다. 이동우의 말에 김인수는 뿌듯해합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구나. 김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인수는 문득 박태수를 생각합니다. 태수야, 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정말 고맙다. 집에 도착해서 김인수는 낡은 가방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가방에는 금괴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 준서가 써준 사범대 지원서 4본, 그리고 도연이 쓴 반성문까지 말입니다. 가방을 어루만지며 김인수는 생각합니다. 금빛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빛은 남았구나. 태수가 전해준 그 빛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어. 그날 밤 김인수는 편안한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박태수를 만납니다. 귀가 찢어진 교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잘 전해주셨네요. 꿈속의 박태수가 깊이 절을 합니다. 태수야, 너야말로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더욱 의미 있어졌어. 김인수가 대답합니다. 새벽이 되자 김인수는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러 가는 길입니다. 길에서 만난 정만수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러 가세요? 그래,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나? 김인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도 그 열정이. 정만수가 감탄합니다. 만수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김인수가 말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낡은 가방을 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져 가는 김인수의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의 가방은 오늘도 어깨에 걸려 있지만 더는 무겁지 않습니다. 금빛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빛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